서령그룹 본사대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숨조차 쉬기 어려울 지경이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도진 대표는 눈앞에 놓인 두꺼운 기획안을 거칠게 바닥으로 내던지며 싸늘한 시선으로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고 그의 눈빛에 담긴 경멸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지난 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다는 이유만으로 3명의 본부장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릴 뿐이었다. 도지는 무능함을 사회적 죄악으로 여기는 냉혈한이었고 그에게 있어 회사는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전쟁터이자 오직 숫자와 결과만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잔혹한 세계였다. 살얼음판 같은 침묵을 깬 것은 또각거리는 규칙적인 구두 소리와 함께 회의실 문을 열고 등장한 비서실장 이서연의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기밀 서류들을 능숙한 손놀림으로 정리하며 도진의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고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5년 동안 도진의 곁을 지키며 그의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성격을 완벽하게 맞춰온 유일한 인물인 그녀는 마치 도진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서연의 차가운 눈매는 도진과 묘하게 닮아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도진이 알지 못하는 삶의 고단함과 깊은 연민이 섞여 있었다. 오후 일정으로 잡혀있던 태성그룹 회장의 막내딸과의 저녁 만남은 도진의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혐오를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채 비즈니스 이야기보다는 노골적인 유혹의 눈빛을 보내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그녀를 향해 도진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 모습은 잔혹할 정도로 단호했다. 그는 여자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 아니면 귀찮은 방해물로만 여겼기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나 로맨스 따위는 나약한 인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비웃을 뿐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진은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차단막은 그와 나머지 세상 사이의 벽처럼 견고하게 닫혀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진은 한남동 언덕 위에 요새처럼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정막 속으로 돌아와 옥죄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셔츠를 벗어 던졌다. 전신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상체는 마치 조각가가 빚은 듯 완벽하게 조각된 근육들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위에는 과거의 훈련과 거친 싸움으로 생긴 희미한 흉터들이 훈장처럼 곳곳에 남아있어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머릿속을 맴도는 잡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미친 듯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몰두했고 굵은 땀방울이 날카로운 턱선을 타고 흐를 때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서연의 무표정한 얼굴을 지우려 애썼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라고 불렀지만 아무도 없는 이 거대한 공간에서 그는 단지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운동을 마친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무심코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고 화면에 비친 땀에 젖은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억누를 수 없는 충동적인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펌핑된 자신의 복근과 탄탄한 상체를 찍은 사진을 저장했고 그것은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유치하고 대담한 행동이었다. 그는 발신자 정보가 완벽하게 숨겨진 비밀 계정을 통해 오직 한 사람의 번호를 입력했고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망설이던 손가락은 결국 화면을 터치하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자신을 그저 차가운 상사로만 대하는 그녀에게 보내는 비명과도 같은 신호이자 뒤틀린 관심의 표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에 낙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오피스텔에서 하루의 고된 업무를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서연은 휴대전화의 짧은 진동 소리에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메시지 알림에 의아해하며 잠금을 풀고 화면을 켠 순간 그녀의 동공은 크게 흔들렸고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화면 속에는 남자의 탄탄한 근육과 거친 땀방울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어 있었고 그 사진이 뿜어내는 야성적이고 위험한 분위기는 평소 냉정했던 그녀의 심장을 걷잡을 수 없이 뛰게 만들었다. 도대체 누가 늦은 밤에 이런 사진을 보낸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연은 기묘한 낯설음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끼며 밤새 뒤척였다. 다음날 아침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날카로운 햇살이 강도진에 감겨있던 눈꺼풀을 자극했지만 그는 차마 눈을 뜨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무거운 몸을 뒤척였다. 어젯밤 술기운과 충동에 휩싸여 저지른 만행이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불을 걷어차고 싶을 만큼 강렬한 후회와 수치심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냉철한 기업가이자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을 가진 자신이 고작 근육 자랑이나 하는 사진을 비서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스스로도 도저히 믿기 힘든 흑역사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협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고 전송 완료라는 네 글자 옆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1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가 그 사진을 봤다는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한 연기를 펼치는 것뿐이었다. 도지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고 습기가 찬 유리 너머로 비치는 자신의 다부진 몸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현재의 완벽한 모습이 아닌 과거에 나약했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15년 전에 그는 강도진이라는 이름 대신 강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지만 고도 비만으로 인해 움직임이 둔하고 소심하여 학교 일진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곤 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괴롭힘과 폭력 속에서 그를 구원해준 유일한 존재가 바로 당시 학생회장이자 전교생의 동경을 받던 이서연이었다. 비 오는 날 진흙탕에 처박힌 그에게 손을 내밀며 덩치만 컸지. 속은 겁쟁이라며 혀를 차던 그녀의 당당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그녀는 울먹이는 어린 성민을 일으켜 세우며 남자는 자고로 자기 여자는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고 쏘아붙였고 자신은 물렁물렁한 살집보다는 단단한 근육을 가진 강한 남자가 이상형이라는 말을 무심코 뱉었다. 그 사소하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소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그날 이후 죽음을 불사하는 혹독한 다이어트와 훈련을 거듭하며 자신을 깎고 다듬었다. 이름을 개명하고 유학을 떠나 서령그룹의 후계자로서 완벽한 스펙을 쌓아 돌아왔을 때 서연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능력 있는 상사로만 대했다. 도지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때 그 뚱보 소년이라는 사실을 들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현재의 완벽해진 자신을 남자로 봐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출근 시간에 서령그룹 로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도진이 등장하자 직원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서서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서연이 태블릿 PC를 든 채 완벽한 자세로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 밑에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옅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지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넥타이를 고쳐매었고 오늘따라 유난히 창백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곁눈질로 살피며 내심 쾌재를 불렀다. 어젯밤에 그 사진이 철벽 같던 그녀의 평정심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증거였기에 그는
죄책감과 동시에 기묘한 정복감을 느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밀폐된 공간에 단둘만 남게 되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서연은 시선을 태블릿 화면에 고정한 채 오늘의 일정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도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일부러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어젯밤 잠은 잘 잤느냐는 도진의 뜬금없는 질문에 서연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도진은 그녀의 당황하는 반응을 즐기며 짐짓 걱정스러운 말투로 요즘 업무가 많아 피곤해 보이니 건강관리에 신경 쓰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긴 말을 건넸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임원회의는 시작부터 살벌한 분위기를 풍겼고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는 이번 분기 최대 프로젝트인 부산 신항만 재개발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띄워져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것은 도진의 숙부이자 그룹 내에서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최 전무였는데 그는 겉으로는 도진을 보좌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끊임없이 그를 끌어내릴 함정을 파고 있었다. 최 전무는 이번 사업이 그룹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에 내려가 진두 지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겉보기에는 회사를 위한 충정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도진을 서울 본사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틈을 타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었다. 도진은 최 전무가 내민 기획안을 천천히 넘기며 그 속에 숨겨진 독소 조항과 위험 요소를 단번에 간파했지만 표정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큰 도박에 가까웠고 만약 실패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을 최종 결정권자인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하지만 도진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얄팍한 수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볼펜 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최 전무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고 회의실 안에 있던 임원들은 예상치 못한 그의 결정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회의록을 작성하면서도 도진의 결정이 너무나 무모하다고 생각하여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도진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최 전무와 그를 따르는 임원들이 교환하는 은밀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고 본능적으로 이번 부산 출장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도진이 평소답지 않게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지만 일개 비서실장이 대표의 결정에 토를 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사진과 오늘 아침의 묘한 기류, 그리고 회사 내의 정치적 암투가 뒤엉켜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뒤 최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로 신복들을 불러 모아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이번 부산 출장길에 도진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미리 섭외해둔 현지 조직과 연락을 취했고 사고를 가장한 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단순히 경영권 박탈을 넘어 도진의 신변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함으로써 그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잔혹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해도 예상치 못한 물리적 폭력 앞에서는 무력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샴페인을 미리 터뜨릴 준비를 했다. 한편 대표이사실로 돌아온 도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고 서연에게 이번 부산 출장에 다른 수행원 없이 단둘이서만 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연이 당황하여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만류하려 했지만 도진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이번 기회에 내부의 적들을 일망타진하는 동시에 서연과의 관계에서도 확실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위험한 도박을 걸고 있었다. 두 사람만이 떠나는 여행 아닌 여행은
그들에게 닥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고, 도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호신용 단검을 꺼내어 날카로운 날을 확인했다. 서연은 도진의 지시에 따라 부산행 일정을 조율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기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정보팀 후배에게 최전무의 최근 동향을 조사해 달라고 은밀히 부탁했다. 그녀는 도진이 차가운 가면 뒤에 숨기고 있는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어젯밤 사진 속에 그 남자가 보내온 무언의 신호가 도와달라는 구조, 요청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도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직업적 원칙인 선을 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출발 당일 서울역 플랫폼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돌았고 도진과 서연은 KTX 특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열차가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할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도진은 옆자리에 앉은 서연의 옆얼굴을 훔쳐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는 과거 뚱뚱하고 못생겼던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 대우해 주었던 그녀에게 이제는 완벽한 남자가 되어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녀 앞에서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번 부산행이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예감하며 도진은 눈을 감고 다가올 전투를 준비했다. 부산 해운대의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리조트의 프라이빗 룸이었지만 그곳의 공기는 바깥의 시원한 파도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숨막힐 듯 텁텁하고 불쾌했다. 이번 신앙만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 업체인 대영건설의 황 대표는 70년대 산유물 같은 권위적인 태도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은 사업 계획서가 아닌 이서연 비서실장의 실루엣을 노골적으로 훑고 있었다. 강도진은 맞은편에 앉아 차가운 무표정으로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 꽉 쥐어진 그의 주먹은 이미 하얗게 질려 핏기가 사라진 상태였다. 황 대표는 비즈니스 미팅이라는 명목하에 서연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선을 넘나드는 저급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었다. 서연은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그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모멸감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흔들리고 있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진 결정적인 순간은 황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겠다는 핑계로 서연의 손등을 끈적하게 어루만지며 오늘 밤 일정을 비워두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졌을 때였다.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도진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는 들고 있던 크리스털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아 쨍그랑하는 파열음을 냈다. 날카로운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룸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고 황 대표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도진을 바라보았으나 도진의 눈빛은 이미 사람을 죽일 듯한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황 대표의 손목을 낚아채듯 꽉 움켜쥐었고 그 악력은 뼈가 으스러질 듯 강력하여 황 대표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오게 만들었다. 도진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황 대표를 향해 났지만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내 사람에게 손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해 버리겠다고 경고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서령그룹의 막강한 자본력과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실행에 옮기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었기에 황 대표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잡고 있던 손목을 혐오스러운 오물을 버리듯 내팽개치고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서연은 쿵쿵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놀란 상태였지만 동시에 항상 차갑고 이성적이기만 했던 도진이 자신을 위해
이토록 감정적으로 폭발했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호텔 바깥으로 나오자 해운대의 밤바람이 뜨겁게 달아오른 두 사람의 열기를 식혀주었지만 도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서연을 의식하고는 멈칫하며 구겨버렸고 대신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얇은 블라우스 차림의 서연에게 무심하게 걸쳐주었다. 서연은 도진의 재킷에서 풍기는 은은한 머스크 향과 그의 체온을 느끼며 5년 동안 모셔왔지만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낯선 일면을 마주하고 혼란스러워했다. 도진은 벤치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평소의 냉철한 언어가 아닌 툭 내뱉는 말투로 괜찮냐고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어색함 속에 숨겨진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두 사람은 호텔바에서 간단히 술을 한잔하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로 했고 조명은 어둑하고 재즈 선율이 흐르는 공간에서 위스키 잔이 몇 번 오갔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도진의 날카롭던 눈매가 조금은 부드러워졌고 그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과거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취기에 기대어 서연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예전에 알던 여자가 근육질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죽도록 운동만 했던 멍청한 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흘렸다. 서연은 그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게 들렸고 도진의 눈빛이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도진은 서연의 반응을 살피다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묘한 분위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돌았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뜬 서연은 세면대 거울을 보며 붉어진 얼굴을 식혔고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습관적으로 그 의문의 번호를 확인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전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이 가리키는 발신자의 위치가 바로 지금 그녀가 서 있는 호텔바 내부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돌려 바안을 훑어보았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도진만이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그녀는 도진이 그런 유치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애써 부정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은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진 달맞이 고개 드라이브 코스였고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는 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진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창밖의 검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금 전의 위치 추적 결과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맞은편 차선에서 강력한 상향등을 켠 대형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굉음을 내고 돌진해 오기 시작했고 도진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차체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으며 에어백이 터지는 충격으로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검은색 승합차 두 대가 그들의 차 앞뒤를 가로막았고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왔다. 도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서연의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그녀가 크게 다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계획된 습격임이 분명했고 도진은 그 배후에 자신의 숙부인 최 전무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에게 문을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한 뒤 재킷을 벗어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10여 명의 사내들이 도진을 에워쌌고 그들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단신으로 맞서는 도진을 조롱하듯 무기를 바닥에 끌었다. 하지만 도진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에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자세를 낮추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사내의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도진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파고들어 상대의 팔을 꺾고
명치를 가격하여 단숨에 제압했다. 그것은 경영 수업이 아닌 실전 살인 무술에 가까운 움직임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나머지 사내들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한 도로 위에서 도지는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파괴적인 몸놀림으로 적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려 나갔다. 서연은 차 안에서 창문을 통해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며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평소 결제 서류에 서명하던 그 단정하고 하얀 손이 주먹이 되어 상대의 턱을 부수고 발차기 한 번의 거구의 사내들이 낙엽처럼 날아가 처박히는 모습은 그녀가 알던 강도진이 아니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도진의 등과 어깨, 근육이 격렬하게 움직일 때마다 빗물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고 그 모습은 마치 신화 속의 전사처럼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칼을 꺼내 들고 덤벼들었지만 도진은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걷어차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안다리를 걸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주먹은 찢어져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차 안에 있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뛰쳐나와 도진에게 달려갔고 빗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그를 부축하며 울먹였다. 도진은 고통스러운 표정 속에서도 서연을 안심시키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다친 데는 없냐고 먼저 물었고 그 순간 서연의 가슴 속에서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자 도진은 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엉망이 된 현장을 바라보았다. 이번 습격으로 인해 도진과 서연은 단순히 상사와 비서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동지이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각인되었다. 빗물에 젖은 도진의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선명한 근육의 윤곽과 함께 그 위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이 드러났고 서연은 그 흉터들을 보며 그가 보내왔던 사진 속의 몸과 눈앞에 실체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도진이 숨겨온 비밀의 문턱에 서 있음을 직감하며 복잡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폭우가 쏟아지는 해안도로를 벗어나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강도진의 개인 별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물에 빠진 생쥐꼴이나 다름없었다.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안전 가옥 내부는 바깥의 험악한 날씨와는 달리 고요하고 아늑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도진은 소파에 무겁게 몸을 기대며 고통을 참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은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을 새도 없이 급하게 구급상자를 찾아와 도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피와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이 도진의 차가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전율이 일었지만 지금은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찢어진 셔츠가 벗겨지고 도진의 상체가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서연은 숨을 들이키며 잠시 동작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조각처럼 단단하게 빚어진 근육들 사이로 방금 전 싸움에서 생긴 타박상과 긁힌 자국들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들이 아닌 옆구리와 등 뒤에 길게 남겨진 오래된 수술 자국과 훈련으로 생긴 굳은 살들이었다. 그 흉터들은 며칠 전 익명의 발신자가 보내온 사진 속 남자의 몸에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와 모양을 하고 있었고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도진의 얼굴과 상처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도진은 그녀의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챈 듯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서연은 소독약을 솜에 묻혀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억누르고 있던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낼까 말까 수없이 망설였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이 알던 냉혈한 대표님이 맞는지, 아니면 밤마다 자신에게 장난스런 사진을 보내며 관심을 갈구하던 어린아이 같은 남자인지 혼란스러워 입술만 달싹였다. 침묵을 깬 것은 도진이었는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몸이 흉측하지 않냐고 자주 섞인 물음을 던졌고,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당당함 대신 깊은 열등감과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독약을 바른 거즈를 상처에 붙였고, 당신의 상처는 흉측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다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도진은 서연의 따뜻한 위로에 잠시 멍해진 듯 그녀를 응시하다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은 지금처럼 강하지도 않았고,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조차 할 수 없는 겁쟁이였다고 털어놓았다. 오직 한 여자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을 개조했고, 지금의 강도진이라는 갑옷을 입게 되었다는 그의 고백은 서연의 가슴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그 한 여자가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고,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뚱뚱하고 소심했지만 눈빛만은 맑았던 한 소년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그 시각 서울에 위치한 서령그룹 본사는 도진이 부산에서 사고를 당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최 전무는 이 혼란을 틈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도진의 경영 능력 부재와 신변 이상을 구실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려 움직이고 있었다. 언론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도진이 사실상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최 전무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음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도진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승리의 축배를 미리 들고 있었다. 별장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응급처치를 마친 도진은 진통제 기운과 피로에 지쳐 소파에 기댄 채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연은 담요를 가져와 그의 어깨 위에 덮어주며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는데, 평소의 날카로운 눈매가 감기자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연약해 보이는 소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손끝에 닿는 그의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상사와 부하라는 선을 지키기 위해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이 댐이 무너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서연은 잠든 도진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지자 도진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났다. 그는 밤새 앓았는지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어제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고,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뉴스 채널을 틀었고, 화면 가득 채운 도진의 실종 소식과 그룹의 위기 상황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최 전무가 선을 넘었다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서연은 태블릿을 꺼내 회사 내부망에 접속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접근 권한마저 차단된 상태였다. 도진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로 돌아가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서연은 그의 몸 상태를 걱정하며 만류했다. 하지만 도진은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린 대가를 그들에게 치르게 하는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서연은 그런 그의 결단력에 압도되었다. 도지는 숨겨두었던 비상 연락망을 통해 자신의 충성스러운 측근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도청의 위험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둘만의 힘으로 고립된 상황을 타개하고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서울로 잠입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시작해야 했다. 출발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 도지는 서연의 손목을 잡고 잠시 멈춰섰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는 이번 일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그때는 대표와 비서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애둘러 표현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피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받아내며 살아서 돌아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비서다운 화법으로 재치 있게 응수했다. 비장함과 설렘이 공존하는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신뢰를 확인하며 굳게 닫혀있던 별장의 문을 열고 폭풍우가 지나간 세상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고 그들은 고속도로 대신 검문이 느슨한 국도를 이용해 이동하며 최전무가 깔아놓은 감시망을 피해 움직였다. 도지는 운전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날카로운 감각을 곤두세웠고 서연은 조수석에서 지도를 살피며 안전한 경로를 탐색하는 등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다. 차 안에는 라디오 뉴스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앵커의 목소리는 도진이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이는 최 전무가 도진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터뜨린 것이 분명했고 도진의 입가에는 비틀린 냉소가 걸렸다. 서연은 분노로 손을 떠는 도진의 팔에 가만히 손을 올리며 우리가 가서 모든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그를 진정시켰고 도진은 그녀의 손길에 안정을 찾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휴게소에 잠시 들러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신분을 위장했고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공중전화를 이용해 도진의 유일한 아군인 법무팀장에게 짧은 암호 메시지를 남겼고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허름한 재즈바에서 접선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그들이 최 전무의 취임식이 열리기 전까지 본사에 도착하지 못하면 서령그룹은 영원히 악당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위기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 시내에 진입한 그들은 화려한 네온 사인 뒤에 숨겨진 차가운 도시의 이면을 마주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도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뒤에 있으라고 당부했고 서연은 이번에는 당신 등 뒤가 아니라 옆에 서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말은 도진에게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 되어주었고 그는 엑셀을 밟으며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호랑이 굴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운명과 그룹의 미래가 걸린 마지막 승부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번쩍였지만 서령그룹 본사 건물 주변에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긴장감이 피부를 찔러왔다. 강도진과 이서연은 직원들이 퇴근하고 경비가 삼엄해진 틈을 타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해 건물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고 익숙한 복도를 지나 대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미 이사회실 안에서는 최 전무가 주재하는 긴급 임원 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승리에 도취된 듯 높고 당당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도지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넥타이를 바로 잡았고 옆에 서 있는 서연과 짧지만 강렬한 눈빛을 교환한 뒤 망설임 없이 육중한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강도진이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오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임원들의 눈동자는 유령을 본 듯 경악으로 물들었다. 상석에 앉아있던 최 전무만이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눈빛에는 비릿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도진은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 중앙으로 걸어가 최 전무를 노려보며 이 불법적인 회의를 당장 중단하고 자신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최 전무는 혀를 차며 도진을 향해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고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들어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해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자 그곳에는 도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영상과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가기 시작했고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진이 밤마다 땀 흘리며 찍었던 자신의 상반신 근육 사진들과 운동 영상들이었지만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그가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낸 것처럼 왜곡되어 있었다. 최 전무는 짐짓 엄숙한 목소리로 강 대표가 그동안 지위를 이용하여 수많은 여직원에게 이런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며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익명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고 거짓 폭로를 했다. 사진 아래에는 날조된 피해자들의 증언과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들이 덧붙여져 있어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증거처럼 보였다. 도진은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사진들이 이토록 추악한 모략의 도구로 변질되어 만천하에 공개되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는 그 사진들을 오직 서연에게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상황을 해명하려면 서연의 이름을 거론해야만 했고 그렇게 되면 그녀마저 이 더러운 스캔들에 휘말리게 될 것이 뻔했다. 서연을 지키기 위해 도진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침묵은 사람들에게는 혐의를 인정하는 긍정의 표시로 받아들여졌다. 임원들은 도진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수근거렸고 최 전무는 기세를 몰아 도진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조작된 회계 장부까지 화면에 띄웠다. 성추문과 횡령이라는 두 가지 치명적인 혐의 앞에서는 아무리 강도진이라 해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고 분위기는 급격하게 최 전무 쪽으로 기울어졌다. 최 전무는 즉석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했고 이미 그에게 매수된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며 도진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도진의 양팔을 붙잡았고 그는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걸어나가겠다며 그들의 손을 뿌리쳤지만 그의 뒷모습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왕의 모습 그 자체였다. 서연은 억울함에 치를 떨며 나서려 했지만 도진이 그녀를 차가운 눈빛으로 제지하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다. 건물 밖으로 쫓겨난 도진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뒤로 한 채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차에 올라탔고 서연도 황급히 조수석에 따라 탔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도진은 핸들을 거칠게 내리치며 억눌러왔던 울분을 토해냈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서연의 손길을 거부하며 이제 자신은 빈털터리에 성범죄자 누명까지 쓴 패배자일 뿐이라며 당장 내리라고 소리쳤다. 서연은 그의 모진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이 무너지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며 끝까지 당신 곁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단호하게 맞섰다. 서연은 도진을 안전한 곳에 내려준 뒤 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천재 해커인 일명 고스트의 작업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 전무가 공개한 사진들이 도진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서 유출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해킹의 흔적을 역추적하여 결정적인 단서를 잡으려 했다. 좁고 지저분한 작업실에서 고스트는 현란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렸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도진의 계정을 해킹한 IP 주소가 최 전무의 집무실 컴퓨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서연은 그 과정에서 도진의 클라우드 구석에 숨겨져 있던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비밀 폴더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클릭한 서연은 그 안에 담긴 방대한 양의 사진과 메모들을 보고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15년 전 뚱뚱했던 시절의 강성민이 서연을 멀리서 바라보며 찍은 흐릿한 사진들부터 혹독한 다이어트 과정을 기록한 눈물겨운 일기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매일 체중계의 숫자를 기록하며 오늘은 서연이가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먹었다거나 오늘은 운동을 하다 토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린아이 같은 글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또한 최근에 그녀에게 보냈던 근육 사진들의 원본 파일명에는 멋지게 보여서 고백하고 싶다는 도진의 수줍은 독백이 메모로 남겨져 있었다. 서연은 모니터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도진이 보여주었던 차가운 모습 뒤에 숨겨진 지독한 사랑과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가 자신에게 보낸 사진은 성적인 희롱이 아니라 과거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한 남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사랑 고백이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도진이 왜 그토록 자신을 보호하려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아내며 이제는 자신이 그를 지켜줄 차례라고 다짐했고 화면 속의 증거 자료들을 외장 하드에 담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편 폐인이 된 듯 술에 취해 거리를 방황하던 도진은 빗속을 뚫고 자신을 찾아온 서연을 보고 놀란 눈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다짜고짜 도진의 멱살을 잡고는 언제까지 그렇게 찌질하게 굴 거냐며 소리쳤고 당황한 도진에게 자신이 찾아낸 모든 증거와 비밀 폴더의 내용을 들이밀었다. 도진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서연은 그런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당신의 그 노력과 시간들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도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다. 서연은 도진에게 최 전무가 조작한 횡령 장부의 원본이 회사 지하 서버실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고스트를 통해 입수했다고 알렸다. 최 전무는 도진을 완벽하게 보내버렸다고 방심하고 있을 것이기에 지금이야말로 적의 심장부로 다시 들어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도진은 서연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결의를 보며 잃어버렸던 투지를 되찾았고 다시 한번 전쟁터로 뛰어들 각오를 다졌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반격뿐이었고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서령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도진과 서연은 최 전무의 경비 병력이 배치된 로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대신 환기구를 통해 지하 서버실로 침투하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건물 도면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도진이 앞장서고 서연이 노트북과 장비를 챙겨 그 뒤를 따르며 그들은 좁고 먼지 가득한 통로를 포복으로 이동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도진은 뒤따라오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아주며 안심시켰고 서연은 그 손의 온기를 통해 무한한 용기를 얻었다. 마침내 서버실의 육중한 철문 위에 도착한 그들은 쇠창살을 뜯어내고 아래로 뛰어내릴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서버실 내부는 수많은 컴퓨터와 서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붉은색 보안 레이저가 거미줄처럼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레이저 패턴을 분석할 시간을 주기 위해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했고 그의 움직임은 첩보 요원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서연은 복잡한 암호 코드를 해독하며 메인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고 모니터 화면에는 접근 거부라는 붉은 글씨가 깜빡거리며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최 전무가 평소 자주 사용하던 비밀번호 패턴을 역이용하여 방화벽을 하나씩 뚫기 시작했고 마침내 원본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서버실의 정막을 깨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붉은 경광등이 미친 듯이 번쩍이며 두 사람의 긴박한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서연이 마지막 엔터키를 누름과 동시에 최 전무의 불법 자금 흐름이 담긴 암호화 파일의 복사가 완료되었고 그녀는 재빨리 외장 하드를 챙겨 품에 넣었다. 강도진은 본능적으로 서연의 손목을 낚아채며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메인 통로를 차단하고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서연에게 비상계단 쪽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고 두 사람은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신속하게 몸을 움직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최 전무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인 비밀 장부를 확보하기 위해 그의 집무실이 있는 25층으로 향하는 위험천만한 역주행의 시작이었다. 비상계단을 오르는 동안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군화 발자국 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쳤고 층마다 배치된 경비 용역들의 고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10층 부근에서 마주친 3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길을 막아서자 도진은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밀어내며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다. 좁은 계단참에서의 싸움은 도진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며 상대의 공격을 흘려보내고 급소를 타격하는 절제된 동작으로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대신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도진의 사각지대에서 기습하려던 적의 머리를 내리치며 그를 완벽하게 보조했다. 도진은 쓰러진 적들을 뒤로하고 서연의 상태를 살피며 그녀의 대담한 행동에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신뢰를 느끼는 눈빛을 보냈다.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서연은 해킹한 사내 보안망을 통해 경비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도진에게 전달했다. 그녀의 정확한 정보 덕분에 그들은 다수의 적을 피해 최단 경로로 이동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육체적인 무력은 도진이 담당하고 정보와 전략은 서연이 책임지는 이 환상의 파트너십은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5년이라는 시간의 깊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마침내 25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며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최 전무의 집무실 앞에는 전문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지만 도진은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전력으로 질주하여 동시에 타격을 가해 기절시켰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겨있는 육중한 마호간이 문을 어깨로 들이받아 열었고 두 사람은 어둠에 잠긴 광활한 집무실 안으로 들어서는데 성공했다. 서연이 재빨리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뒤편에 숨겨진 금고를 찾는 동안 도진은 문 앞에서 경계태세를 갖추며 그녀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서연은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겨진 최신형 디지털 금고를 발견했지만 복잡한 보안 시스템 때문에 쉽게 열리지 않아 식은땀을 흘렸다. 그때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문을 부수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도진은 서연에게 서두르라고 소리치며 문을 몸으로 지탱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도진의 생일과 최 전무가 평소 중요하게 여기던 숫자들을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마침내 띠링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검은 가죽으로 된 두툼한 장부 한 권과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도장이 들어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최 전무를 파멸시킬 수 있는 실물 증거였다. 장부를 챙긴 서연이 환호성을 지르려는 찰나 집무실의 통유리 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고 밧줄을 타고 침투한 검은 복면의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최 전무가 사태를 파악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고용한 전문 킬러들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서슬퍼런 단검이 들려 있었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서연을 감싸 안고 바닥을 굴러 첫 번째 공격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팔뚝을 스치며 붉은 선혈이 튀었다. 빗물이 들이치는 집무실 바닥은 순식간에 미끄러운 진흙탕 싸움터로 변했고 도진은 부상 입은 팔을 부여잡고도 물러서지 않은 채 야수 같은 눈빛으로 적들을 노려보았다. 서연은 도진이 고군분투하는 사이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고 책상 밑으로 숨어들어 상황을 살피며 그를 도울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 조명 제어 패널이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실내의 모든 조명을 끄고 비상용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작동시켰다. 갑작스러운 암흑과 쏟아지는 물줄기에 적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둠에 익숙한 도진의 감각이 극대화되었다. 그는 빗소리에 섞인 미세한 발자국 소리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보이지 않는 주먹을 날려 하나둘씩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도진의 실루엣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서연을 인질로 잡기 위해 그녀 쪽으로 달려들었지만 도진이 더 빨랐고 그는 날아차기로 적을 창밖으로 날려보낼 기세로 강하게 타격했다. 적이 쓰러지자 도진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서연은 울먹이며 그에게 달려가 젖은 수건으로 지혈을 시도했다. 피와 빗물 그리고 땀으로 뒤범벅이 된 도진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서연의 얼굴을 감싸쥐며 장부는 무사하냐고 먼저 물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도 없이 복도 쪽 문이 폭파되듯 열리며 무장한 보안팀 병력이 들이닥칠 기미가 보였기에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도진은 이를 악물고 일어서서 서연의 손을 잡고 깨진 창문 밖으로 이어진 좁은 난간을 가리켰다. 25층 높이의 아찔한 허공이었지만 옆 건물 옥상으로 이어진 비상 탈출용 사다리가 유일한 생로였다. 서연이 공포에 질려 아래를 내려다보지 못하자 도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를 믿으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 눈빛은 그 어떤 안전장치보다 강력한 확신을 주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난간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로프로 연결하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아래에는 까마득한 도시의 불빛이 어지럽게 춤추고 있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고함과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도진은 자신의 몸으로 서연을 보호하며 끝까지 사다리 쪽으로 그녀를 인도했다. 마침내 서연이 먼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옆 건물 옥상에 안착했고 뒤따라 내려오던 도진이 미끄러져 추락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서연이 온몸을 던져 로프를 잡아당겨 그를 구해냈다. 옥상 바닥에 널브러진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서로를 꽉 껴안았다. 새벽이 밝아오며 검푸른 하늘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자 도진과 서연은 젖은 옷을 털고 일어나 서로의 엉망이 된 몰골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손에는 그룹의 운명을 바꿀 비밀 장부와 데이터가 들려 있었고 이제 몇 시간 뒤면 시작될 주주총회장으로 향할 준비가 모두 끝났다. 도진은 서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이제 진짜 전쟁을 끝내러 가자고 말했고 서연은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어디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대답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더 이상 상사와 비서가 아닌 생사를 함께한 연인이자 전우로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서령그룹 대강당은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수백 명의 주주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단상 위에는 최 전무가 승리자의 미소를 띠며 의사봉을 쥐고 있었다. 그가 강도진 대표의 해임한 가결을 선포하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거대한 문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장내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다. 문 너머에는 흙탕물과 피로 얼룩진 찢어진 셔츠를 입은 강도진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이서연이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듯한 두 사람의 등장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당황한 최전무의 손에서 의사봉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도지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위엄을 잃지 않고 단상으로 향했고 경호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 칠 뿐이었다. 서연은 도진이 시선을 끄는 사이 단상 옆에 메인 컨트롤 박스로 달려가 품에 안고 있던 외장 하드를 시스템에 연결했고 스크린 화면을 순식간에 전환했다. 대형 화면에는 최 전무가 조작했던 횡령 장부의 원본과 그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그리고 도진을 음해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 전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어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도진이 보냈던 사진들은 성적 희롱이 아니라 해킹범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왜곡된 개인적인 기록임을 증명하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차분하게 발표했다.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들이닥쳐 최 전무와 그의 동조했던 임원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최 전무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지는 연행되어 나가는 숙부를 향해 차가운 시선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고 주주들과 직원들은 진정한 리더의 귀환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도지는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고 서연은 재빨리 그를 부축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미소를 교환했고 그 미소 속에는 그들만이 아는 깊은 유대감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계절이 바뀌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오자 서령그룹은 도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도진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왕자가 아니라 직원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경영자로 변모해 있었다. 하지만 비서실장 자리로 복귀한 서연 앞에서는 여전히 묘하게 뚝딱거리는 모습을 보이며 주위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도진은 서류 결제를 마친 뒤 서연에게 오늘 저녁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자신과 함께 갈 곳이 있다며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짐작하면서도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회사 로비를 나란히 걸어 나왔다. 도진이 직접 운전하여 도착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서울 변두리의 작고 낡은 놀이터였고 그곳은 15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추억의 장소였다. 칠이 벗겨진 그네와 녹슨 정글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붉게 물든 노을이 그 위로 내려앉아 아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진은 벤치에 앉아 캔 커피를 따서 서연에게 건네며 자신이 왜 그토록 유치하게 근육 사진을 보냈는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뚱뚱하고 소심했던 강성민이라는 사실을 들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동시에 당신이 말했던 이상형인 강한 남자가 되어 인정받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대표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당신을 유혹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 익명을 빌려 멍청한 짓을 했다며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혔다. 서연은 그런 도진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옆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는 당신이 뚱뚱했던 꼬마 성민이든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는 강 대표든 상관없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했던 것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때 그 시절 자신을 위해 땀 흘리며 노력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사진을 통해 전해졌기에 설렜던 것이지. 단순히 근육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서연의 따뜻한 말에 도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불안과 열등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도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어 서연의 앞에 내밀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정식으로 프러포즈했다. 이것은 비서 계약서가 아니라 종신 계약서라며 평생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도 당신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그의 고백은 투박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연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는 얼굴로 반지를 받아들였고 도진의 목을 끌어안으며 영원히 야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치 있게 대답했다. 도진은 서연을 번쩍 안아들고 놀이터를 빙글빙글 돌며 환호성을 질렀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며칠 뒤 서령그룹 사내 게시판에는 대표이사의 결혼 발표 공지가 올라왔고 직원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 메시지를 쏟아냈다. 도진은 이제 더 이상 밤마다 몰래 사진을 보낼 필요가 없어졌지만 가끔 야근하는 서연에게 셀카를 보내며 장난을 쳤고 서연은 그런 그를 귀엽다는 듯 타박하면서도 행복해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성, 그리고 완벽함 뒤에 숨겨진 인간미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재계의 전설로 남을 로맨스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